안녕하세요 여러분, 섹션드 스튜디오의 MJ입니다. 오늘은 제 소개를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저는 한국에서 실무 3년, 그리고 뉴욕에서 실무 3년, 총 6년의 설계 경력을 가지고 있는 건축가 MJ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건축가란 직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축가란 직업이 참 말이 많은 직업이죠. 우선 우리는 예술가인가요? 기술가인가요? 우리는 전문가인가요? 디자이너인가요? 특히 또 미국, 또 뉴욕에서 건축 일을 한다고 하면은 연봉 이야기는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뉴욕은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높은 도시인데도 사실 건축가는 전문직 중에서는 연봉이 상대적으로 또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은 돈 못 번다, 탈건이 현명한 선택이다 같이 우스갯소리로 말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지난 13년간 건축이라는 학문을 배우고 또 지금은 실무에서 건축가로 일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아직 제 직업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여전히 건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4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 만약 지금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데 설계를 할지 말지 고민이 되신다거나 혹은 설계를 하고 있는데 탈건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한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장점은 건축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점입니다.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싶죠? 저는 그 아름다움의 핵심은 건축이 압도적으로 인터디시플리너리한 학문이라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문 분야에 대한 건축학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학은 공학 계열에 속합니다. 구조역학, 재료공학, 그리고 환경공학 등의 수업은 지극히 합리적이며 정답이 분명한 지식체계 위에 놓여있죠. 그러나 건축이란 어느 부분에서 예술이나 디자인, 또 문화이기도 합니다. 어떤 건축이 왜 아름다운지, 또 그리고 왜 그 공간이 사람을 설득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건축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지식체계 위에 서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합리적이고 표준화될 수 없는 감각과 해석의 영역에 의해 지탱되는 학문이에요. 이 두 세계를 동시에 요구받는 학문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학생들은 AIA에서 인증한 5년 과정 동안 약 10개 안팎의 스튜디오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건축이 지니는 아름다움이나 질감을 깨닫기 위해서는 심리안이 필요하고, 그것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받아요. 이건 좋다고 일컬어지는 건물을 직접 가서 보고, 걷고, 머물러 보고 시간을 들여 체감해야만 생기는 감각이에요. 이건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발로 경험을 쌓아야만 만들어지는 눈이에요. 그리고 조력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건축 교육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크리틱이라는 시스템입니다. 학생들은 매 설계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작업을 설명하고 비판을 받고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심미안을 교육받고 훈련받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단순히 도면을 잘 그리는 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void, 커뮤니티, 지속 가능성, 맥락, 조화, 커뮤니케이션 같은 건축가의 언어를 배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즉 클라이언트에게 이 디자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함께 훈련받는다는 점이에요. 이런 훈련은 다른 과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건축은 결국 생각을 공간으로 번역하고 그 공간을 다시 말로 설명해야 하는 직업이니까요. 과연 이 과정은 공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건축학만큼 그 경계가 뭐 하나까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은 공학과 인문학, 자연과학과 역사, 철학과 기술적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건축만큼 이렇게 많은 영역을 한 사람에게 동시에 요구하는 학문은 정말 드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이 전공을 사랑하게 되었고 지금 건축을 가르치는 일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의 건축가들을 떠올려보면 건축사 지식뿐만 아니라 미술사에 대한 이해도 있고 인문학적인 감각도 있고 동시에 엔지니어적인 사고 능력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또 그중 몇 명은 거의 화가처럼 그림도 잘 그려요. 그래서 저는 versatile하다라는 단어가 건축가를 설명할 때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예술가이면서 과학자였고 또 여러 분야를 넘나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사고방식이 본질적으로 건축가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간을 상상하고 또 구조를 이해하고 사람의 삶과 움직임을 동시에 고민하는 태도,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예술과 과학을 넘나드는 작업도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학이라는 학문의 좋은 점은 사람을 특정 분야에 가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방면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점이에요. 그걸 또 현실적인 직업 안에서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이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건축가라는 직업의 두 번째 장점은 우리가 상대하는 클라이언트는 대부분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온다는 점이에요. 사실 많은 전문 직종은 또 문제나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는 소송이나 분쟁의 한가운데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의사는 병이나 통증처럼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 마주한 문제를 다뤄요. 이 직업들이야말로 물론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건축은 출발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시작은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이상향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면을 그리든 렌더를 만들든 우리는 클라이언트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그림과 우리의 이상 사이에서 현실적인 해답을 만들어냅니다. 타 전문직이라면 고객이 왔을 때 이제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답변을 주는 직업인데, 건축도 물론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문 지식을 제안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위에 창의적인 해석과 제안을 더할 수 있는 직업이죠. 그래서 건축은 다른 전문직에 비해 업무가 덜 반복적이고 또 상황마다 다른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물론 그 과정이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예산 문제도 있고 또 법규라든지 일정이라든지 또 현실적인 제약들 때문에 마찰이 생기고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 되게 많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조율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졌을 때의 쾌감은 이 직업을 계속 붙잡고 가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또 스케치하고 상상하고 그림 그릴 수 있는 전문직이 세상에 건축가 말고 또 있을까요? 그래서 건축가는 아주 독특한 직업인 게 전문직과 예술가의 경계 어딘가에 서 있는 직업입니다. 근데 문제는 연봉도 사실 그 경계 어딘가에 있는 거고요. 그 대기업에 속해서 회사원처럼 일하는 건축가도 있는 거고, 또 1% 최상위 예술가처럼 막대한 부를 쌓는 건축가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행인 건 예술가들처럼 하이리스크의 불안정한 직업은 아니에요. 물론 자기 아틀리에를 차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요. 근데 전문직으로의 안정성과 창작자로서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직업. 이게 바로 건축가라는 직업이 가진 아주 독특한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좋아요. 자, 세 번째 장점. 건축가는 직업적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입니다. 자, 요즘 직업 수명이 얼마나 짧나요?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의 정년 은퇴 나이는 보통 60세 전후죠. 그럼 계산해보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30년, 40년이나 되잖아요. 그럼 남은 40년 동안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제2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 이거 거의 사회 문제잖아요. 제 주변에 건축하시는 소장님들 보면 거의 80세까지 하세요. 정정하게. 그 스탠버그 어소시에이츠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2021년에 인턴을 했었거든요. 근데 두 소장님 모두 100발의 할아버지세요. 그리고 본인의 직업과 일을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 하나는 이렇게 창의적인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잖아요. 생각하고 창작하고 이걸 또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계속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건축가들은 정말 죽기 직전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이 직업이라는 게 사랑하지 않으면 끝까지 붙잡고 가기 좀 어려운 일이라서 그런가? 왜냐하면 떼돈 벌려는 사람들은 애초에 다 설계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진로를 틀게 되거든요. 자하 하디드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계속 디자인을 하고 계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축가인 루이스 칸도 펜실베니아 기차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실 때까지 설계만 하셨죠.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좀 비극적인 것 같은데? 근데 무튼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끝까지 일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만큼 이 직업이 한 사람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점이에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고 또 돈을 목표로 삼는 삶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물론 안정, 보상, 효율을 중시하는 선택도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이죠. 다만 건축이라는 직업은 그와는 조금 다른 종류의 만족을 주는 직업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은 어느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느끼는 편이에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또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벌 수 있으면 된다. 그 이상을 벌고 싶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돈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얼마를 벌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이 조금 더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아마 건축을 선택한 많은 동료 건축가 분들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걷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길을 택한 사람들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기 삶의 상당 부분을
일과 분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정하고 자기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만 있다면 원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가끔 저주받은 축복이라고 농담처럼 말하긴 하는데요. 힘들고 고되고 보상은 늘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의로 손에서 일을 놓게 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을 삶의 일부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리스펙합니다. 자, 네 번째. 일반적인 직장인 치고 삶의 깊이와 폭이 자연스럽게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건축을 전공하면 꼭 교육과정에서 역사와 문화 과목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학부 때 기억하는 바로는 이건 그냥 역사를 넘어서 철학과 인문학에 가까운 수업을 듣게 되는데, 이제 건축이 사회와 문화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을 받게 돼요. 또 이제 스튜디오를 하다 보면은 설계에 필요한 레퍼런스를 찾기 위해서든 학교에서 주최하는 스튜디오 트립을 통해서든 정말 많은 건물들을 보고 듣고 또 찾게 되죠. 그래서 견문이 넓어지는 건 거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문화나 역사, 도시, 사람의 삶에 대한 감각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요. 또 이게 여행을 가게 되면 더 느껴지는 게, 단순히 우리가 맛집을 찾고 쇼핑을 하게 되는 경험에서 끝나지 않고 뮤지엄이나 전시, 건물이나 도시 컨텍스트를 찾아보게 되고 또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으로 얻게 되는 지식의 폭과 삶의 결이 훨씬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이런 취미 활동이나 여행의 결과가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서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보통 일반 회사원분들은 전시를 보거나 좋은 그림을 봐도 이게 다시 자기 본업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보통 그림 잘 그렸다 이렇게 끝인데, 하지만 건축가에게는 이 색감 왜 이렇게 썼지? 이 구도는 어떤 감각을 만들까? 이게 공간으로 번역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으로 좀 직업적으로 영감이 되어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연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건축이 아닌 분야의 작업을 보다가도 그게 어느 순간 설계 아이디어나 표현 방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가한테는 일과 취미의 경계가 완전히 나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게 힘들 때도 있지만 분명히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건축가라는 직업이 의외로 아주 현실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데, 또 집 구할 때, 집 계약할 때 평면 보는 눈이 생깁니다. 주변에 건축가 친구 있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 집이 좋은 플랜인지, 가구를 어떻게 배치해야 공간이 살아나는지, 이 면적 대비 가격이 합리적인지 같은 걸 자연스럽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건 거창한 능력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공간을 읽어온 결과라고 생각해요. 요즘 탈건이라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역시 각자의 상황과 판단에 따른 충분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같은 설계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탈거는 지능순이다 같은 자조적인 말들이 너무 쉽게 오가는 건 조금 아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계라는 일이 되게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AI가 많은 것을 흉내낼 수 있는 시대가 와도 AI가 만들어내는 건 결국 형태와 허울뿐인 외관에 가까운 결과물이지, 그 건물 안에 철학과 인문학을 담아내고 그리고 왜 이 공간이 이 자리에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니페스토까지 담아내는 건 여전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건물이 세워지고 사용되고 또 언젠가 무너질 때까지의 책임을 궁극적으로 지는 것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이라는 직업이 AI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인간적인 판단과 감각을 요구하는 궁극의 직업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모든 건축사분들, 건축 디자이너분들 리스펙하며, 비록 박봉이라는 말이 따라다니는 직업일지라도 저는 돈만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그 돈이 설명하지 못하는 가치 너머를 볼 줄 아는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아직 설계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분들께는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낭만을 너무 빨리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지금 실무에서 버티고 계신 업계분들께는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이 일이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스스로에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질문이나 이야기는 언제든 환영이고요. 지금까지 저는 섹션드 스튜디오의 MJ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